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욱일입니다. 2025년 1월 9일 오후 3시 34분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목은 한국 문학의 좌파 성향과 그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학에 침투된 그 좌파 이데올로기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문학이 어떠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침식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 문학 의식의 저변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붉은 뱀이 있다. 이는 문학의 좌파적 성향이다. 이러한 한국 문학의 좌파 성향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그 태생적인 원인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후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문학적 전통의 결과이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역사적 산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한국 문단의 정치적, 구조적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파 문학의 태동, 일제강점기와 이념의 씨앗. 한국 문학에서 좌파 성향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1920년대, 30년대에 형성된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은 노동계급과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한 문학을 지향하며 좌파 문학의 태동을 세상에 알렸다. 식민지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민족 해방과 사회 정의를 추구한 이들은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으며 당시로서는 강렬한 저항 문학의 한 지류로 받아들여졌다. 이들 중 일부는 문학을 통해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문학적 자산과 동력으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은 해방 이후 한국 문학의 좌경화에 중요한 토양과 그 기틀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비주계급의 많은 자녀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대학에서 신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 대학에서 가르쳐준 신문물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경제학부나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본 대학의 강단에서 이러한 좌파 사상을 배우게 되었고 또 어학부, 인문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도 사실은 학교에서 쉽게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또 특별히
해방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처럼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손쉽게 소위 사회주의 이념 서적이나 문학 서적들을 누구나 쉽게 하나의 교양 문화로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동경대학이나 또 기타 와세다 대학 같은 데서 이 좌익 사상에 노출되고 물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유학 간 우리 지주나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선진 문화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는 조국으로 돌아온 이 서구 문물의 세례를 받은 이 한국의 조선 땅의 이 젊은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는 하나의 출구로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하나의 희망으로서 비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지식인들이 막시즘을 민족 해방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25 전후 문인의 월북과 좌파 문학의 강화. 6.25 전쟁은 한국 문학의 좌우 이념의 경계를 선명히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문인들이 월북을 선택했고, 이들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문학을 생산하며 나름 좌파 문학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남한에 남아있는 문인들 중 다수는 첨예한 이념적 대립 속에서, 또한 전후시대의 냉전 분위기 속에서 좌경화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좌파적 저항 문학이 해방 이후 한국 문학의 주류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대문학의 좌파적 절정은 말할 것도 없이 노벨상 수상을 한 한강과 또 창작가 비평이라는 문해지를 1960년대 초부터 출간한 편집인이며 사주인 백낙천 교수에게 있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문학의 좌파 성향은 한국인 문인으로서는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에게 그 정점에 이른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며 세계적 관심을 끌었지만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그 이면에는 좌파적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다. 한편 한국 문단의 대부라고 불리는 백낙천 교수는 창작과 비평사의 사주이며 편집장으로서 한국 문학의 좌경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사실 창비와 진보는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습니다. 창작과 비평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 서가에 꽂혀 있으면 한번 뽑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100페이지는 문학과 관계가 없는 사회 정치적 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만 읽어봐도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문해 창작지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회 개혁 또 민주화라는 그런 말로 포장되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좌파 이데올로기가 학술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매호마다 그래요. 매호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은 서가에 꽂혀 있는 창작가 비평사를 뽑아서 목차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책에 이게 문해비평지라고 하면서 전체 책의 3분의 1은 사실은 사상지와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 백낙천 씨가 한국의 좌파 사상과 문학의 대부로서 활동한 증거가 바로 그 문해지에 있습니다. 창비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 다수는 중도적 입장을批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좌파적 색채를 띠게 된다. 이는 한국 문학의 진보 성향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한국 문학 집단 의식 안에 체계적으로 형성된 이념이고 또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문학의 편향성과 우파의 부재, 한국 문학에서 좌파 성향이 뿌리 있게 자리 잡은 것은 문학의 다양성과 균형을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만일 우파적 가치관을 대변하거나 작품을 통해서 보수적 시각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몇 분 있었죠. 한국 문단에서 돌팔매를 맞는다. 대표적인 문인이 이문열 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김지아 씨 같은 경우도 초기에 오적이라든가 이분이 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복을 끌려가서 또 고초를 당하시고 옥고를 치고 나왔지만은 얼마 후에 나온 지 한 10년인가요? 1980년대 중반이었나요? 이분이 우파 전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결과 사실 김지아 씨는 변절자라는 딱지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김지아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우파로 변절한 배반자다. 이런 딱지가 붙고요.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작품은 다분히 그 우파적인 그런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이분이 가끔 쓴 컬럼을 통해서 좌파 진영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이분의 작품이 거리에서 불태워지는 소위 책 장례식까지 일종의 말하자면 책에 가하는 작가에게 직접 가할 수는 없으니까 책에 가하는 집단 테러, 집단 이진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한국 문단에서 좌파적인 한국 문단에서 자유우파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작품을 쓰게 되면 퇴출되거나 돌팔매를 맞는 것이 오늘날 한국 문단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 문학의 좌파 성향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이나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문학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문해 창작의 철학적 문화적 뿌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좌파 성향이 태생적인 문제인지 DNA 문제인지 혹은 문학계의 폐쇄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인지에 대한 보다 학문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문학 비평, 한국 문학설을 전공하신 학자들이 이 부분은 연구해서 과연 이것이 태생적인 문제인지 현재 한국 문단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문을 제가 발견한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한국 문단은 그런 좌파적인 그런 성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학은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과 사회를 넓게 조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문학이 진정한 다양성과 문학적 깊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좌파 중심의 편향성을 넘어서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파적 시각에서 문학 비평은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문제의 깊은 핵심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예, 단지 이 한국 문단의 이 좌파적 성향, 한국 문단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붉은 사상, 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유튜브 영상의 핵심입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 거의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가에 보면은 꽂혀 있는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한두 권 꽂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입니다. 대하소설이죠. 10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한국 5천만 인구라고 볼 때 1000만 부가 팔렸다 하면 한국인 5명 중에 1명이 이 책을 읽었거나 소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저도 뭐 헌책방에서 그냥 하나 굴러다니는 거 사서 한 권이 태백산맥 1권이 서가에 꽂혀 있지만 좀 읽다가 그냥 때려치웠습니다. 태백산맥이 무슨 책입니까? 여수 반란 사건을 다루는 책이죠. 여수 반란 사건에 군경에 의하여 그 반란 폭도들이 진압이 되자 그 진압을 피해서 그 남은 그 반란 잔당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온갖 순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주인공들이 아주 영웅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10몇 권이나 되는 대하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좀 정신 좀 차려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주 거친 표현을 하자면 좌빨 소설 아닙니까? 그 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빨치산들이 한국 역사의 근현대사를 장식하는 영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못다한 혁명 과업을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이루자는 그런 암시가 이 책의 결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백산맥을 한국인 5명 중 1명이 읽은 결과가 오늘날 탄핵 전국에서요, 탄핵을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60%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 문학의 이러한 좌빨적 성향이 알게 모르게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아주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사상을 빨갛게 물들인 결과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탄핵 전국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은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해마다 출판되는 그 수많은 소설, 시, 평론, 아무거나
서가에 가서 꼽아서 자세히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읽어보세요. 이 책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이 책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고 부조리하고 어둡고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 책 우리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문학이, 문화라는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좌파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짧게 또 상당히 피상적으로 포인트만 몇 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심각하게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진보적 역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 읽어보세요. 제 와이프가 현재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읽을 생각이 없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